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던 날이었어요. 고성이는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작은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고 방은 차갑고 휴대폰 화면만 유난히 밝았죠. 그 밝음이 고성희에겐 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카드가 한 장도 안 먹히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사람 취급에서 밀려나거든요. 비자금 폭로로 박진석에게 한 방 먹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덮어쓰고 조사만 받고 있는 중이라 수중에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 찾겠다고 사람을 쓰다 보니 아무 소득 없이 돈만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남은 건 건강 하나 아직 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분해서요. 잠깐만요. 구독해 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박진석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박진석을 당장 어떻게 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법무팀 차단, 감시, 동결. 한 번이라도 크게 움직이면 바로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었지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시 현금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고성이가 할 줄 아는 일이 돈이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돈 없는 고성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취업부터 해야겠네. 고성이는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로 구직 앱을 뒤졌습니다. 서비스직, 주방 보조, 청소. 지나가는 공고마다 고성희의 자존심을 한 번씩 긁었죠. 손가락이 멈춘 곳은 부동산 사무실 구인 공고였습니다. 경력자 우대 상담 가능자 말 센스 있는 분.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 센스. 그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래, 부동산. 돈 냄새 나는 대로 가야지. 부동산 사무실 세안공인 첫 만남. 간판은 낡았고 유리문엔 매물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며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안쪽에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중반 말끔한 셔츠, 눈빛만큼은 계산이 빠른 사람. 면접 보러 오셨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죠. 상담은 자신 있어요. 사람 마음 읽는 것도. 남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의자를 툭 내밀었어요. 이쪽 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시끄러워요. 고성이가 바로 대답합니다. 돈 문제 제가 제일 익숙해요. 남자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기대가 아니라 쓸모를 발견한 사람의 빛이었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상구 세안공인 대표. 내일부터 나와요. 대신 조건 하나. 우리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저 시키는 일 잘해요. 그 말은 반쯤 진심이고 반쯤 독이었지요. 고성이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무실이 정상적인 부동산이 아니라는 걸요. 손님은 많았는데 계약은 이상하게 빨랐어요. 서류는 많았는데 설명은 유난히 적었고요. 최상구가 말합니다. 신혼부부 손님 오면 당신이 앞에 나서요. 젊은 애들은 겁이 많아서 말 한마디에 결정을 해.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안심시키는 건 내가 전문이지. 그날 오후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전세자금 대출로 신혼집을 찾는 부부였죠. 아내가 말합니다. 저희 빌라 사기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좀 안전한 곳으로 부탁드려요. 그 말에 고성희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흔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습니다. 마치 좋은 어른처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약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드릴게요. 신혼집은 마음 편해야 하잖아요. 신혼부부의 얼굴이 풀어집니다. 그 풀어진 얼굴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믿어. 그날 밤 사무실 문을 내리려던 순간 최상구가 고성이를 불렀습니다. 고 씨, 내가 당신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고성이는 가방을 멈춰줍니다. 뭔데요? 최상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빌라 매물 목록. 근데 시세 대비 20% 저렴이라는 표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은요, 빨리 잡는 사람이 이겨요. 고성이가 슬쩍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싸죠? 최상구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싸면 이유가 있지. 그리고 그가 말을 낮췄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제일 급해. 대출이 언제 끊길지 모르고 전세금은 오르니까. 우리는 그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거야. 고성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최상구가 마지막으로 못 박습니다. 당신은 손님 안심만 시켜.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고성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 몫은 확실히 주세요. 최상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 두드렸습니다. 계약 하나 성사되면 당신한테도 꽤 떨어질 겁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돈의 예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사회초년생. 불안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고성희는 그 불안을 아주 능숙하게 만졌습니다. 요즘 뉴스 때문에 겁나시죠? 그래서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저희는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성희는 이미 그런 것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죠.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 소리. 그 소리가 고성희에겐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첫 계약이 터졌던 날, 최상구가 고성희에게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밀어요. 수고했어요. 고성희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두툼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원룸에서 봉투를 열고 현금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그래 이거지.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갈 발판이라는 걸요.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문제는 돈이 너무 빨리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몰리고 계약이 늘고 전세금이 들어와야 할 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신혼부부가 사무실로 다시 찾아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희 전입신고했는데요.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돈이 갔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한 얼굴로 물컵을 내밀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요즘 임대인들이 법인 통장 쓰는 경우 많아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근데 집주인 이름이 계약서랑 달라요.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 잠깐. 그 찰나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그건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신혼부부는 믿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믿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속아준다. 며칠 뒤 최상구가 고성희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웃음이 없었어요. 고 씨, 요즘 민원 들어오는 거 알죠? 고성희가 되묻습니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최상구가 종이를 던지듯 내밉니다. 은행 확인서, 임대인 실명 확인 자료, 전세금 흐름. 불길한 서류들이었죠. 이거 터지면 끝이에요. 고성희가 숨을 고릅니다. 그래서요? 최상구는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우리는 빠져야 해. 근데 한 사람은 남아야지. 고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상구가 낮게 말합니다. 서류에 당신 이름이 제일 많이 찍혔어요. 상담자, 설명자, 계약 진행자. 법은 누가 돈을 만졌냐보다 누가 사람을 속였냐를 먼저 봐요. 그 말이 끝나자 고성희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최상구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그날 밤 원룸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분노가 끓었고 공포가 따라왔어요. 내가 잡혔다. 내가 혼자 뒤집어 쓴다. 다시 바닥이다. 고성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럴 바엔 내가 먼저 가져간다. 그녀는 최상구가 숨겨둔 계약서 원본들, 임대인 연락처 목록, 그리고 전세금이 흘러간 계좌 메모까지 몽땅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금이 아직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대형건 하나를 따로 표시했어요. 신혼부부 3쌍이 동시에 계약하는 물건. 전세금 합치면 억 단위.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만 잡고 난 빠져. 그게 고성희가 만든 마지막 질주였죠.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울지 않는다는 걸요. 피해자 커뮤니티가 있었고, 단체 채팅방이 있었고, 서로 정보를 모으는 연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알아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세안공인, 그리고 상담하는 여자.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처음 봤던 그 신혼부부, 그리고 다른 커플, 다른 청년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여기요. 이 사람이에요. 고성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놀람이 아니라 끝이 왔다는 직감이었죠. 고성희는 웃어보려 했어요. 늘 그랬듯 웃으면 넘어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무슨 오해세요? 저희가 확인해. 그때 한 청년이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오해요? 이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데요.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전세금 들어간 계좌도 가짜래요. 고성희는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눈이 빠르게 사무실 안을 훑습니다. 최상구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도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상구가 했어요. 나는 직원이었어. 그 말이 나오자 피해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죠. 직원이면 뭐요? 당신이 안심시켰잖아요. 당신이 절대 사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고성희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겁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진짜로 겁이 났습니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잃을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재빨리 출입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길을 막았어요. 누군가 고성희의 팔을 붙잡습니다. 어딜 가요? 우리 돈 돌려줘요. 고성희가 팔을 획 빼며 소리칩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말이 고성희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성희를 때리려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이 보이는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고성애 씨 맞습니까? 고성이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수없이 누군가를 몰아세우던 입이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 냅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철컥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 하나로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떨고 그 장면을 보며 고성이는 문득 자기가 만든 게 돈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끝까지 마지막 말을 뱉어요. 난 억울해. 나도 살아야 했어. 하지만 그 말은 피해자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면 그 순간부터 설득할 권리를 잃는 법이니까요. 성재는 뉴스를 보고 고성의 체포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 박진석 집으로 갔어요. 수빈이 도시락을 들고 함께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TV 화면을 꺼버리고 창밖만 봅니다. 성재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고성이가 벌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말에 박진석의 눈이 잠깐 졌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래서 더 끝까지 가야 한다. 수빈이 끓여온 죽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그 따뜻한 냄새가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먼저 풀어버렸지요. 박진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말은 없는데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수빈은 괜히 더 밝게 웃어 보이려 했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오늘은 속 좀 풀리셔야죠. 성재는 수빈을 한번 보고 아버지를 한번 봅니다. 수빈이 애써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박진석이 그걸 모른 척 받아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한 숟갈을 뜹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수빈의 어깨를 살짝 내려놓게 했습니다. 성재도 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 집은 늘 그랬습니다. 큰 말보다 작은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 집. 그런데 그 순간 성재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진동이 2번, 3번. 불길하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울림. 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 온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성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호의 숨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말보다 숨이 빨랐어요. 선배. 지금 지역 선배가. 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긁는 소리가 식탁에 길게 남았죠. 은호 씨, 천천히.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울음을 참느라 음절이 자꾸 끊어졌어요. 병원이요. 선배가 갑자기 숨이 가슴을 잡고 의사가 오늘 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성재의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신을 붙잡아요. 지금은 무너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어디 병원이요? 이름 말해줘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응급실 지금 검사 들어갔고 보호자 서명. 저 혼자라서 너무 빨라서 나나. 말끝이 젖었습니다. 지은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 짧은 문장에도 다 묻어났죠. 성재는 식탁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빈은 이미 눈치채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진석은 말없이 성재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그 다음은 말이 안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지역이 위급해요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현실이 확 굳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진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동작이었는데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까지 바뀌었어요. 어디?
한 단어였습니다. 성재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박진석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빈이 급하게 외투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은 아무 말도 없이 현관으로 먼저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단단해 보였어요. 마치 늦으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병원 응급실 앞은 늘 그렇습니다. 환자도 많고 보호자도 많고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내 사람이 저 안에 있다는 순간 세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성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선배. 성재는 지은호의 두 팔을 붙잡고 먼저 눈을 맞췄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의사가 뭐래요? 지은호가 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심장이 너무 안 좋대요.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더. 지금은 약으로 버티는데 오늘 밤이라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래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성재는 지은호의 어깨를 한번 다독였지만 오래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독임보다 해결이 먼저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가 보호자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급성 심부전 악화로 보이고요. 지금은 약물로 혈압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심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야 하고 필요하면 체외순환장치나 보조순환 치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체외 뭐요? 의사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못 버티면 기계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근본 치료를 준비해야 하고요. 성재가 묻습니다. 근본 치료는? 의사가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표정이 말을 대신했어요. 심장이식 가능성까지 열어야 합니다. 지은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성재도 목이 마른 침을 넘겼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얼굴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죠. 담당 교수 누구죠? 의사가 놀란 듯 박진석을 봤습니다. 이 질문은 보통 보호자들이 하지 않는 질문이니까요. 현재는 응급실 당직팀이 보고 있고요. 중증심부전팀 교수님 호출 중입니다만 지금 병상도 꽉 차 있고 전원 여부도. 박진석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상 내가 만들게요. 전원 필요하면 전원도 내가 책임지고 연결하겠습니다. 성재가 놀라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성재는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바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그 사이에도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단 이사장입니다. 응급의료지원 담당, 지금 바로 연결해요. 중증심부전, 수술팀, 이송팀. 지금부터 긴급으로.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지은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호의 손등이 얼음 같아서 수빈이 두 손으로 살짝 감싸주었어요. 은호 언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숨만 같이 맞춰요. 같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수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 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단정한 정장 차림. 재단 실무자였습니다. 그가 박진석 앞에서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병원장과 바로 연결됐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한 자리 조정 가능하고
교수님도 곧 도착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대로 하되 시간은 당기세요. 돈으로 줄 세우는 건 하지 마. 하지만 가능한 길은 전부 열어. 그 말에 실무자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방식이 분명했거든요. 비틀지 말고 뚫어라. 법을 어기지 말고 살려라. 성재는 그제야 박진석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성재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계모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밖으로 쫓기듯 나온 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집에서 문이 열렸고 따뜻한 밤 냄새가 흘러나왔죠. 성재야, 들어와. 젖었잖아. 밥부터 먹자. 따뜻한 국도 있어. 그 목소리는 이상철이었고 그 옆에서 김다정이 젖은 옷을 받아들며 웃었고 지혁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도 결국 성재 옆에 앉아 밥을 퍼줬습니다. 그날 성재는 처음으로 집 같은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요. 그 은혜를 성재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도 잊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바깥집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했던 그 밤을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요. 중중심부전팀 교수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심장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고요.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고 필요하면 보조순환 치료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식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가 시간이 걸리나요? 교수는 솔직했습니다. 원래는 걸립니다. 하지만 위급이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검사, 서류, 협진 다 한 번에 들어가야 해요. 박진석이 바로 말했습니다. 검사 비용이든 장비든 이동이든 필요한 걸 말하세요. 재단이 지원하겠습니다. 교수는 잠깐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말은 종종 들리지만 이렇게 단단한 얼굴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죠. 지원 자체는 감사하지만 이식은 공정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면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건드리지 말고 시간을 당겨주세요. 교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가능하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복도엔 다시 기다림이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를 반복했어요. 수빈이 조용히 옆에 앉아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한 모금만요. 언니, 물이라도 마셔야 해요. 지은호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살짝 닿았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병원 가자고 했으면.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은호 언니 잘못 아니에요. 지금은 선배가 버텨주는 걸 믿어야 해요. 그때 성재가 박진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통화 끝나자마자 또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성재가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박진석은 잠깐 성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까지 무너지면 이 집은 또 무너진다. 성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성재가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잘 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지혁이는 너한테 밥 준 집 아들이야. 그 한마디에 성재의 가슴이 꾹 눌렸습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면 그 집에 진 빚을 내가 갚아야지. 그날 밤 지혁은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빨라지고 의료진이 뛰어들어가고 복도는 갑자기 사람이 몰렸어요. 지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잠깐만 손만 잡고. 간호사는 단호했지만 눈빛이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먼저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는데 기계가 먼저인 순간이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흔들린다. 보조 순환 준비 즉시. 필요한 장비와 팀 지원 승인한다.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버텨라. 그때 내 집이 버텨줬듯이 이번엔 내가 버텨줄 차례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보조순환 치료 들어갔고요. 지금은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식.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받쳐주면 대기 리스트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매칭입니다. 수빈이 지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성재는 아버지를 바라봤고 박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박진석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립니까? 교수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행정은 조정하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회는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늦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건 내가 돕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시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성재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성재 옆에 섰습니다. 성재야.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 드물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그 집에서 밥 먹고 웃었다는 얘기 나는 그날 처음 들었다.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성재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먼저 말했어요. 그때 나는 너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고 그 사람을 믿는 게 가족을 지키는 줄 알았다. 그 말은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동은 그 후회가 만든 선택이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성재의 어깨를 짧게 눌러줬어요. 그 손길이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단 실무자였습니다. 회장님 잠정 매칭 후보 발생. 타 지역 병원. 이송 시간 이 시간 내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성재도 화면을 받고 숨을 들이켰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올 수도 있어요? 교수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후보는 후보입니다. 검사와 교차 시험, 상태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송팀 준비하고 협조 라인 열어주세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어요. 재단 자금 사용 내역, 조사 요청 접수, 외부 제보 추정, 언론 문의 시작.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박진석은 화면을 한번 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지역이 먼저다. 수빈이 지은호의 팔을 감싸며 흔들리는 숨을 함께 맞췄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소리,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살아야 한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몰렸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기회를 붙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따뜻한 밥을 받았던 빚이 이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진석은 그 힘을 끝까지 밀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둔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짧은 문자 한 줄. 구치소 접견 요청. 할 말 있다는 메시지. 발신 고성희 측. 박진석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성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오기 직전 또 다른 전쟁이 문 앞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못하게 해. 고성희는 유치장 안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손목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빈손을 봅니다. 반지 없는 손, 카드 없는 손, 누군가를 흔들 수 없는 손. 고성희가 중얼거립니다. 난 돈만 있으면 다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쿵. 그 소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문장이었죠.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 한 줄. 슈조이 그룹 내부 감사 본격화 재단 자금 흐름 조사 확대. 고성희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립니다. 나만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더 터질 게 있구나. 재단 내부 감사는 누구를 향한 조사일까요? 고성희는 알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